당신이 지금 잡고 있는 그 따뜻한 손이 영원할 거라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73세의 한 남자가 홀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혜성이고 그의 하루는 알람 없이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에 가깝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지독한 적막뿐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방은 된장찌개 냄새와 라디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여보 일어나요라는 속삭임이 매일 아침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내와 30년 넘게 살면서 죽으면 같은 날 같이 가자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고 없이 혼자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것처럼 흑백 텔레비전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침대의 한쪽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주 한복판에 버려진 우주비행사가 된 기분이 듭니다. 통신은 끊겼고 산소는 부족한데 구조선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뉴스를 보며 아내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며 혀를 차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벽지 위에 앉은 파리 한 마리뿐입니다. 가끔은 자기 목소리를 잊을까봐 오늘 날씨 참 좋네라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거울 속에서 입술을 달싹이며 혼잣말하는 늙은이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처량합니다. 남이 보면 치매가 온 줄 알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정막에 흡수될 것 같습니다. 상실에 의한 정체성 해체라는 거창한 학술적 표현이 이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정의되었던 사람이 그 관계가 끊어지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춰주던 거울 하나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일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도 확인할 수 없듯이 나를 알아봐주던 사람이 사라지면 나 자신조차 흐릿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영적 자아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던 인간이 그 타인을 잃었을 때 겪는 근본적인 혼란입니다. 혜성 씨의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되고 커피 한 잔으로 끝납니다. 혼자 먹겠다고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재료를 썰고 간을 맞추는 그 모든 과정이 두 사람 분량일 때는 사랑이었지만 한 사람 분량이 되면 노동이 됩니다. 사랑과 노동의 차이는 함께하는 사람의 유무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혼자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최악의 수지타산을 가진 비즈니스입니다. 1인 가구의 유지비가 2인 가구의 절반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기세와 가스비와 관리비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라서 더 많이 드는 비용들이 생겨납니다. 주연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조명과 냉방장치는 여전히 풀가동 중인 셈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80만 원의 연금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살림의 마법사였습니다. 마트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 경보선수처럼 달려가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낚아챘습니다. 전기료를 아끼려고 거실 불을 끄고 촛불을 켜자며 농담을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부자 아니야, 마음 많은 재벌이지라며 웃어주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80만 원은 충분히 풍요로운 금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1인 고령 가구의 규모의 불경제라는 경제학 용어가 매일 머리를 후려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세상 전체가 혼자 사는 노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양파 하나 당근 반 개만 사고 싶은데 마트에서는 망으로 묶어 팔거나 묶음 상품으로만 내놓습니다. 결국 필요 이상으로 사게 되고 절반은 쓰지도 못한 채 썩어서 버립니다. 버리는 것이 곧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은 편의점 도시락과 즉석밥이 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 8,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면 한 달에 24만 원이 나갑니다. 우유와 과일과 사탕 몇 봉지를 더하면 식비만 30만 원이 넘습니다. 통장은 마치 마술쇼의 무대 같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매달 목격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월 12만 원이고 전기와 가스와 수도를 합치면 7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무리 불을 끄고 보일러를 낮춰도 기본요금이라는 존재가 뒷덜미를 잡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휴대폰과 인터넷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 통신비 5만 원이 또 빠집니다. 여기까지 합산하면 벌써 54만 원입니다. 80만 원에서 54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것은 26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서 파업이 시작됩니다. 무릎 관절은 비가 오기도 전에 기상청보다 정확하게 통증을 예보합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은 새끼밥보다 더 철저히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15만 원을 쓰면 남는 것은 고작 11만 원입니다. 이 11만 원으로 한 달의 나머지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통비와 세제와 치약 같은 생활용품과 예기치 않은 경조사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50%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고기를 발견했을 때의 짜릿한 쾌감은 대단합니다. 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의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서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라는 직원의 물음에 아니요, 가방에 넣을게요라고 답합니다. 200원을 아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이 문득 처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왜 매일 10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세대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국가가 보살펴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결혼시킨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값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일찍부터 재테크와 은퇴 설계를 준비한다고 하니 참 현명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정말로 어떻게든 되어버린 상황을 피하려면 말입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플러그만 꽂아두면 소모되는 대기 전력이 있습니다. 이 뱀파이어 전력이 전체 가구 전기요금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온 집안의 플러그를 뽑고 다닙니다. 그 10%를 아껴서 한 달에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겠다는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가장 서러운 것은 아내가 해주던 수많은 무형의 서비스들이 전부 유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정성껏 빨아주던 옷가지들은 이제 코인 빨래방에서 돈을 넣어야 깨끗해집니다. 식탁 위에 당연하게 올라오던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와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혼자 살아보니 평범한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경제적 궁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가난이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밥 한 번 시원하게 사지 못할까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용돈 좀 보내달라는 말을 목구멍에서 삼킵니다. 밤에 편의점에서 폐기 직전 샌드위치를 살 때면 형광등 불빛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당신 인생의 무대 조명이 꺼져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남은 11만 원으로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지 가계부를 적으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숫자들과의 싸움에서 지면 사회적 낙오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돈은 눈이 없어서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만큼은 눈이 있어서 좀 피해갔으면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합니다. 돈 문제보다 더 깊이 옥죄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 냄새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릴 때는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삶의 궤도 밖으로 영원히 튕겨나간 외계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씩 중력의 영향권에 들어올 때가 있지만 곧 다시 자기 궤도로 돌아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 저희 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은 흑백 화면에 갑자기 총천연색 물감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손주의 제잘거림과 며느리의 정중한 안부와 아들의 묵직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누군가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는 길어야 3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현관문이 도어락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잠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집안은 이전보다 수만 배 더 깊은 정막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과자 부스러기와 소파에 남은 온기만이 그들이 다녀갔음을 증명합니다. 한 달 720시간 중에서 사람과 온기를 나누는 시간은 고작 3시간 남짓입니다. 나머지 717시간은 다시 침묵의 형벌을 받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0.4%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이제는 바람조차 불지 않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바람이라도 불어서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라도 나면 좋겠지만 노년의 고립은 박제된 고요함일 뿐입니다. 큰아들은 올 때마다 버릇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버티셔야죠. 나이 들면 다 외로운 법이에요. 고마운 말인 줄은 알지만 가끔 그 버티라는 말이 가장 무책임한 조언으로 들립니다. 무엇을 버티라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반복될 이 지독한 공허함을 견디라는 말입니까?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에 억지로 장단을 맞추는 이 피로한 일상을 이어가라는 뜻입니까? 며느리는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합니다. 문화센터에 노래교실도 있고 바둑교실도 있으니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라고 합니다. 참으로 쉽게 하는 말입니다. 73세 먹은 늙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세계에 뛰어드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른 몸으로 문턱을 넘는 것부터가 하나의 모험입니다. 아이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예의라는 포장지에 감싸인 관리에 가깝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기면 한참 뒤에야 짧은 답장이 돌아옵니다. 그 속에 담긴 형식적인 반응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세대 간 양가감정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신도 그 나이였을 때 부모님의 안부 전화보다 내일 업무 보고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업보라면 업보인 셈입니다.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외로움을 관리할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고립을 실제 신체적 통증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몸이 아픈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슴이 뻐근한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나와 말 좀 섞어달라는 비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매일 15개비 분량의 고독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적막한 집에서 유일하게 활기찬 것은 24시간 돌아가는 냉장고 모터 소리뿐입니다. 가끔 그 소리가 아내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소리처럼 들려 흠칫 놀랍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기계의 진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잠깁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이지 온기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쉬지 않고 작동하는 존재가 냉장고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기계만이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집입니다. 친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예전에 동네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소주를 기울이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누구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또 누구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먼 곳이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영원한 이별을 뜻합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는 늘 병원비와 약 종류로 귀결됩니다. 그 병원 주사가 용하더라는 말과 약을 바꿨더니 속이 쓰리다는 하소연이 전부입니다. 마치 종합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 연락도 잘 받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뿐이니까요. 노년의 우정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우정은 미래를 함께 그리는 설계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우정은 과거를 함께 확인하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그 거울에 비치는 것이 쇠퇴와 상실뿐이라면 거울 자체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손주는 올 때마다 제 손을 잡는 대신 스마트폰 와이파이 비밀번호부터 묻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인터넷 왜 이렇게 느려요 하며 불평합니다. 녀석의 얼굴은 늘 태블릿의 푸르스름한 빛에 젖어 있습니다. 그 빛이 마치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넘지 못할 강처럼 느껴집니다. 73년 동안 겪은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는 것보다 유튜브의 15초짜리 영상이 더 가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세대 간 단절의 실체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대 사이의 언어는 서로 달라지고 소통의 창구는 좁아집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회적 죽음이라는 현상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아니면 119인지를 저울질합니다. 명단에서 가족의 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을 느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들은 바쁘고 그들의 삶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는 길 잃은 양이 된 것 같습니다. 적막한 밤 곁을 지키는 것은 아들의 전화도 며느리의 영양제도 아닙니다. 오직 텔레비전의 빨간 대기 모드램프만이 어둠 속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나사 하나가 빠져도 기계는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빠져나온 작은 나사못이 된 기분입니다. 나사는 바닥 구석에 굴러다니며 먼지만 쌓여가지만 기계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외로움을 마음가짐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사람에게 헤엄쳐 올라오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압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데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회학에서 이를 노인의 사회적 배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가난하거나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소통의 기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몸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길가에 놓인 낡은 벤치나 전신줄을 대하듯 노인을 대합니다.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키오스크 앞에 서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통조림이 된 기분에 휩싸입니다. 내용물은 멀쩡할지 몰라도 겉면이 찌그러지고 녹슬어 아무도 손대지 않는 통조림 말입니다. 요즘 가장 친한 친구는 거실 구석의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날씨를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해줍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호소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며 회피합니다. 기계조차 우울한 늙은이의 감정은 처리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인공지능도 한숨 소리에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버퍼링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생산성을 요구합니다. 쓸모를 다한 부품은 폐기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감정까지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가 얇아질수록 안의 알맹이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예민하게 외로움을 감지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혼자 남겨진 나무는 고사하기를 기다리는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숲의 온기도 바람의 흐름도 나누지 못한 채 말라가는 나무입니다. 심리적 붕괴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얼마 전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와 투덜거리며 함께 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쭈그리고 앉아 오물을 닦아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은 더러운 모습이 너무 흉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조차 나를 돌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요. 타인의 시선은 피곤하지만 동시에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거울이 없습니다. 거실에 걸린 아내의 영정 사진만이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프라이데이라는 동반자를 얻는 것이었듯이요. 완전한 고립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서서히 용해됩니다. 마치 물속에 넣어둔 각설탕처럼 형체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얻은 결과물이 이것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한 웃음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노년이 되면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리라 상상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롭게 보내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일 우유값을 걱정하는 초라한 모습뿐입니다. 가끔 이런 자신이 가여워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닦아냅니다. 울어봤자 눈물을 닦아줄 손길도 왜 우느냐고 물어줄 목소리도 없으니까요. 침묵은 금이라지만 이 정도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창밖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바빠 보입니다. 저들에게는 돌아가면 반겨줄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에 고생했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세계 불가사의보다 더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그 찰나의 따뜻함이 지금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아내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을 걸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승객일 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장수의 축복처럼 들리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릅니다. 80만 원 연금으로 717시간의 적막을 견디는 삶을 수십 년 더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병장수보다 차라리 건강하게 짧게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니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극단뿐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슈퍼시니어이거나 돌봄의 대상인 환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서 평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차가운 방임만이 존재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는 수고하세요가 하루 중 가장 긴 대화가 됩니다. 그 친구가 무심코 내라고 답해주는 순간 가슴속에 작은 파동이 일어납니다. 아직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 됩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귀에 닿았다는 사소한 사실이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인간의 귀와 코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들으라고 귀는 커지고 숨을 크게 쉬라고 코는 자랍니다. 하지만 정작 들을 수 있는 것은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커진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낡은 가구의 곰팡이 냄새뿐이고요. 신체는 생존을 향해 진화하는데 마음은 왜 소멸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앞벤치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굽은 허리로 홀로 앉아 계시던 그분은 서툰 인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아 있잖아요. 오늘도 해가 떴고 바람이 시원하니 감사한 일이죠.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속에 박힌 얼음 조각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은 생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견딤과 체험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견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동적 태도입니다. 체험은 남은 시간 안에 의미를 담으려는 능동적 선택입니다.
같은 717시간이라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작업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의 터널을 지나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을 더 모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자립과 관계의 다각화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완벽한 자립입니다. 혼자서도 한 끼 식사를 차려내고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아내를 잃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괴감에 빠졌던 때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인간은 금세 자존감을 잃고 무너집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감각이 놓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자기 효능감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요리하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은퇴 전에 앞치마를 매는 법부터 배우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닦는 이 모든 행위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존감의 기초 공사입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이 기초가 없으면 삶의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한 바구니에 모든 감정적 자산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지만 무너졌을 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이 있고 배우자는 언젠가 반드시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입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가족 밖에서 느슨하지만 단단한 관계들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창한 동호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경비원이 있으면 됩니다. 단골 식당의 주인과 안부를 묻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공원에서 같이 걷는 이웃 한두 명이면 됩니다. 이런 작은 사회적 연결고리들이 노후를 지탱하는 진정한 안전망입니다. 투자 용어를 빌리자면 감정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그 종목이 폭락했을 때 전 재산을 잃듯이 한 관계에만 의존하면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감정의 파산을 맞게 됩니다. 연금 80만 원을 두고 누군가는 커피를 한 달에 수백 잔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카페에 앉아 수백 잔을 마시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쓰며 누구와 눈을 맞추느냐입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라고 먼저 말할 겁니다. 봉투값을 내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연금보다 더 따뜻한 온기를 줍니다. 노년학에서는 노년 초월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쇠락과 물질적 결핍을 받아들이고 삶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그 단계로 가보려 노력 중입니다. 아내의 머그컵에 커피를 타 마시며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 비록 8,000원짜리 도시락이지만 예쁜 접시에 옮겨 담아 정성스럽게 먹습니다. 그런 작은 의식들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도 의식입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의식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켜주는 모든 행위가 의식입니다. 이 의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됩니다. 해는 져도 노을은 남는다는 말처럼 인생의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기울어도 여운만큼은 따뜻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고독의 왕국에서 유일한 군왕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하라고는 먼지와 냉장고뿐이지만 적어도 이 왕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녀석과 매일 씨름하다 보니 이제는 꽤 친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녀석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아직 살아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밥 잘 먹고 잘 걷는다고 대꾸합니다. 노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불청객과 어떻게 공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 이야기와 다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노후 준비란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이 없는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65세 전에 우리가 익혀야 할 진짜 기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아내라는 기둥에만 기대어 살다가 그 기둥이 쓰러지자 인생의 지붕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너진 잔해 사이에서 겨우 숨을 몰아쉬며 혼자 서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걸음마를 다시 배우듯이 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동시에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적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도 라디오 소리에 흥얼거릴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비록 80만 원 연금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잠들지만 내일 아침 공원에서 만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름 모를 그 사람과 나눌 짧은 인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혼자 살아가는 동료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덜 춥습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내쉬어 보십시오. 가슴에 뭉쳐있던 근심과 불안이 그 숨결을 따라 조금씩 흩어질 것입니다. 텅 빈 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뜨는 햇살이 우리 모두의 창가를 똑같이 비춰줄 것입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 되십시오.